사실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된 계기는 저희 인하대에서 이제 자동차 관련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교수님들이 모여가지고 연구회를 조직을 했어요. 최근의 일인데. 그러면서 사실은 그 일환으로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자율형 자동차 분야의 유명하신 교수님이신 허 교수님을 모시고 저희가 1차적으로 어떤 동향을 이야기한 것이고요. 저희는 이어서 저희 이제 연구회에 있는 교수님들이 차례로 이제 일정한 간격으로 해서 발표를 하게 될 텐데, 저는 이제 첫 시간으로 그냥 대표해서 한 오늘은 2군데 랩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소개를 할 텐데요. 앞부분에서는 주로 김할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정보통신학과의 김할 교수님은 꽤 오랫동안, 저보다 훨씬 오랫동안 자동차 관련된 연구를 하셨고요. 저는 한 3, 4년 정도 됐는데, 그래서 앞부분에 좀 김할 교수님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이야기할 것이고, 뒷부분에 제가 했었던 일들을 데모 위주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상당히 테크니컬한 얘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시간 관계상도 그렇고, 또 제가 모르는 부분도 있고 그렇으니까 스킵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예, 다음과 같은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연구실 몇 군데, 그 외에도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간단하게 몇 군데 소개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ADAS의 핵심 기술, 그냥 운전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관심 있는 분들은 ADAS라는 용어를 많이 다른 언론 통해서 들어보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들, ADAS 관련된 핵심 기술들이 이제 주로 김양 교수님 연구실에서 했었던 일들을 이야기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했었던 일들인 몇 가지 자동차용 카메라의 전후 처리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고, 맨 마지막에 최근에 인하대에서 추천했었던 자율주행 자동차 경신대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외에도 몇 군데 랩이 있습니다만 포인터가 김하일 교수님 연구실이고요. 하여튼 컴퓨터 비전 랩에서 주로 ADAS 관련된 기술들을 오랫동안 컴퓨터 비전에 기반해서 했었고요. 그 다음에 기계과의 이철희 교수님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 자동차, 그 다음에 스마트 기계 시스템 제어, 동력학 해석, 이런 기계에 좀 오리엔트해서 연구를 하고 계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 카메라 주로 화질 개선 쪽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인식을 잘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화질 개선 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전기과에 부임하신 원 교수님께서는 제 자율항법 연구실인데, 자율주행 항법 시스템, 차량 항법 시스템, GPS, INSDR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전부 다 소개를 해드리면 좋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위에 있는 2랩, 주로 영상 처리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얘기를 오늘 집중해서 하게 될 거고요. 첫 번째 있습니다. 영상을 좀 보시면 이게 이제 리어뷰 파노라마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해가지고 리어니까 뒷부분이겠죠. 그래서 운전할 때 우리가 주로 관심 있는 부분들이 주변에 잘 안 보이는 앞부분보다는 주변에 이제 차들이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고 싶을 텐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카메라를 4개 써가지고 좌우 그 다음에 뒤에, 그래서 그 2개를 4개의 영상을 비디오 시퀀스를 봤습니다. 그거를 적절히 렉티피케이션, 캘리브레이션, 이거 영상 처리 기본 해줘야 될 기술들인데, 렉티피케이션은 이제 4개의 카메라가 서로 다른 뷰를 찍고 있으니까 잘 맞춰주고, 또 영상들 이어야 됩니다. 영상들 이어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작업을 해서 스티칭 그런 기술 써서 이렇게 이 후방에 있는 뷰들을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기술들,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있었고요. 그다음 블라인드 스팟 레지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각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 보이는 부분들. 그래서 영상은 보시겠습니다만 카메라 하나 가지고 이런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여러 대 있으면 사실은 운전자가 그 사각도 다 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하고 하나만 있을 경우에 그거를 쭉 영상들을 모아서, 그러니까 한 시퀀스만 들어오고 있으니까 사실 사각을 볼 수가 없습니다만, 이걸 히스토리를 보면서 그 다음에 레지스트레이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와핑을 하고, 와핑이랑 영상을 이렇게 변환시켜준다는 얘기거든요.
운전자가 볼 수 있게끔 그래서 뭐 여기에 그런 기술들을 써서 트라이앵글레이션 기술 같은 걸 써서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기술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LDWS 다 뭐 용어들이 기본적으로 그 ADAS 이런 데서 쓰는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레인 디파처 워닝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차선이 있으면 차선은 사실은 가장 그 운전할 때 그 자율주행 자동차가 됐든 아니면 일반적인 지능 자동차가 됐든 차선은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그 레퍼런스 데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1차로 디텍션하고 그걸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렇게 되게 되는데 여기 이 일에서 쓰던 거는 GPS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이런 그 차선 이탈 이런 부분들을 워닝을 띄우면서 검출하겠다는 얘기인데 그 GPS를 쓰는 이유는 현재 맵 같은 걸 좀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현재 위치를 잘 파악하면서 그 지도 데이터 같이 활용하게 되면 보조적인 그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좀 더 정교하게 그런 그 이 차선 이탈 부분을 우리가 디텍션할 수 있다. 이런 연구를 했었습니다.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야간. 사실 사고가 야간에도 많이 일어나고 더 위험하죠. 사실은 잘 안 보이니까. 그래서 뭐 이 정도만 해도 사실 좀 밝은 편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전방 차량. 그러니까 뭐 우리 눈으로 보면은 저게 차라고 하는 걸 알겠지만 이제 카메라 데이터만 가지고서 이 영상 정보만 가지고 앞에 지금 차가 있나, 어느 위치에 있나, 얼마나 속도 달리고 있나, 나랑 차 거리가 얼마나 이런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그 데모 영상 보는 것처럼 그 앞에 차가 가고 있는 애들이 검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노란 박스가 그 차를 계속 트래킹하면서 지금 검출하고 있는 겁니다. 뭐 여기 옆에 있는 정보를 보게 되면 여러분 알다시피 뭐 그 낮에도 요즘 낮에도 이제 차량에 그 후미등 켜는 경우도 있습니다. 후미등 보통 그 붉은색 계열이잖아요. 그러니까 붉은색 그 정보를 활용하고 그 차가 이제 보통은 후미등이 2개가 있으니까 그 붉은색 정보가 이렇게 초기 디텍션하고 붉은색 부분을 이제 그거를 1차 디텍션하고 이것이 페어로 있다, 짝으로 있다 하는 그런 정보들을 활용해가지고 디텍션 하게 됩니다. 뒤에 다시 한번 유사한 기술이 있어서 한 번 더 소개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은 보행자 검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어떤 그동안 했었던 그 하나하나 예들을 보여드리고 있는 중인데요. 이건 주간에 이제 보행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행자들이 검출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죠. 이게 사람이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 영상 정보만을 가지고 그 어느 위치에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디텍션 해내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그 놓치는 게 없이 이제 그걸 우리가 검출률이라고 그러는데 검출률이 얼마나 100%에 가깝냐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 실제로는 사람이 아닌데 사람이라고 검출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거는 사실 검출률입니다. 놓치는 순간에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여기 지금 검출하고 있는 걸 보고 있고요. 뭐 여기에는 다양한 그런 그 피처들이 사용이 됩니다. 영상 처리를 상세한 얘기를 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하여튼 뭐 그 하이라이트 피처라든지 HOG라든지 영상 처리를 좀 하시는 분, 그 비전 쪽 하시는 분들은 다 들어봤을 그런 용어들인데 그런 그 영상 속에 있는 그런 에지 정보라든지 그런 기타 정보들을 잘 활용해 가지고 사람이라는 걸 인지하게 되죠. 예, 요거는 그 스마트폰에 올려서 페데스트리언을 디텍션하는 보행자를 디텍션하는 걸 했던 건데 사실은 이제 스마트폰의 연산량이라고 하는 굉장히 제한적이죠. 스마트폰에서 사실은 뭐 큰 보드에 우리가 어떤 이 알고리즘을 올리는 거하고 이 스마트폰에 있는 그 GPU나 거기에 있는 뭐 AP를 활용해가지고 연산량 활용해가지고 구현하는 거는 상당히 실시간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일을 했었던 거는 그런 그 완전 실시간 아니더라도 모바일 기기에서 보행자를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그래서 오픈CL이라고 하는 테크놀로지를 이용해가지고 속도를 최적화해서 이게 이제 실제 그 데모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에버리지 타임이 나오죠. 사실은 이게 이제 아마 프로세싱 타임 같은데요. 뭐 400ms니까 사실 리얼타임이 되려면 한 33ms, 30Hz 정도 돼야 리얼타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니까 그 정도 돼야 되는데 뭐 그걸 못 미칩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모바일 기기를 가지고도 보행자를 인식할 수가 있다. 이런 게 되면 나중에 뭐 더 연산량이 좀 빨라지고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스마트폰에 모든 이런 비슷한 기능을 넣어서 그냥 뭐 차 타고 스마트폰 딱 놓으면
그런 일들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놓고 바로 그 스마트폰이 그런 에이다스 기능을 해주는 그런 것도 가능하겠죠. 좀 더 기술이 진보하고 최적화가 더 되고 그런다면은. 예. 또 다른 건 뭐냐면, 트래픽 사인 레커그니션입니다. 그러니까, 차가 나중에 뭐 자율차가 됐든 그 전 단계가 됐든, 그래서 차가에게 그 도로를 달 때, 또 인식해야 되는 거. 사람이 하는 일 중 하나가 그 표지판들 보는 거잖아요. 교통 표지판들. 그 표지판들을 또 오토매틱하게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그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그 표지판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는, 나라마다 또 다르기 때문에 그 나라마다 그 DB를 잘 확보해서 그걸 활용해서 이제 우리가 학습하고, 그걸 검출하게 되는데,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차가 진행하면서 이런 곳곳에 있는 완전 왼편, 오른쪽 편에 있을 수도 있고 중앙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다 그 초기 위치를 디렉션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실제 어느 표지판이냐, 무엇을 의미하는 표지판이냐를 운전자한테 알려주고 또 뭐 자동차가 스스로 알기도 해야 되겠고 그다음 운전자한테 정보를 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에는 좀 그 실제 알고리즘에 대한 이야기 있습니다만 뭐 그 MSER이라든지 뭐 여기 칼라 마스크라든지 뭐 이런 하나의 피처입니다. 그러니까 트래픽 사인을 디텍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여러 피처 중에 이런 그 이 일에서 했었던 일은 그 요 두 가지 피처를 활용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그 트래픽 사인을 디텍션하는 그런 스킬이 될 텐데 뭐 옆에 있는 그림처럼 여기 보면 사실은 그 트래픽 사인이라고 하는 것이 1차적으로 색깔이 사실 좀 고정되어 있죠. 뭐 총천연색으로 이렇게 트래픽 사인 되어 있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보면은 뭐 붉은색, 그다음 뭐 파란색, 뭐 검정색,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색깔들이 있으니까 그런 정보들의 어떤 특징, 그다음에 어떤 그 트래픽 사인이라고 하는 것도 특징이 또 있는 것이 뭐 삼각형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서클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그걸 우리가 잘 활용하게 되면 그 클래시피케이션 잘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활용을 해서 표지판을 교통 표지판을 디텍션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뒤에 아마 데모 영상이 있는데요. 네. 지금 차가 이렇게 진행하면서 교통 표지판을 디텍션하고 있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기 밑에 뜬 거 실제 디텍션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결과입니다. 오토매틱하게 DB를 활용해서 지금 거의 실시간으로 그렇죠? 요 밑에 딱 보면 디텍션 60 속도 60 제한 속도가 나오게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나오고 이게 상당히 높은 정확도를 가지고 디텍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디텍션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여러분도 아마 뭐 딥러닝 뭐 이런 용어를 많이 들어보실 건데 딥러닝의 그런 스킬 중에 하나가 그 컨볼루셔널 뉴럴 넷이라고 하는 그런 기술이 될 텐데 있는데 그 기술을 활용해서 상당히 높은 정확도로 지금 이 표지판들 디텍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런 표지판뿐만 아니라 신호등 디텍션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 지금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 아니면 이게 중간에 변화하고 있는 황색불인지 이런 거를 우리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디텍션하고 운전자한테 알고 또 차가 그걸 인지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 에이다스의 그 주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아까 뭐 그 레인 디텍션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레인 디텍션이 상당히 그 에이다스에 보면은 이게 프로세싱하는 체인이 쭉 있는데 그 중에 상당히 앞부분에 위치한 게 차선입니다. 차선. 그러니까 내가 어디 위치에 있냐 이걸 알아야 사실은 그다음 뭐 주변의 차량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고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레인 디텍션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요 일은 이제 그거를 좀 더 정교하고 더 발전시킨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앞부분에 잠깐 레인 디텍션 얘기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오토 캘리브레이션. 그러니까 90프레임이면은 한 그 3초 정도 분량이 되겠죠. 1초에 30Hz라고 한다면 영상이 그럼 3초 정도 초반에 30초 정도 이제 우리가 그 데이터 영상 데이터를 가지고 오토 캘리브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오토 캘리브레이션 해서 퍼스펙티브 정보를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차의 기본적인 카메라 어떤 파라미터 정보,
카메라 파라미터와 그 다음에 뷰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인지하게 되는 거죠. 데이터를 짧은 시간에 확보해서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레인 디텍션.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그 카메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차에 고정돼 있잖아요. 우리가 뭐 차 탈 때마다 카메라 이렇게 들고 있다가 탁탁 붙여가지고 운전하고 이게 아니라 차에 이제 카메라들이 이렇게 고정이 돼 있는데 이것들이 매번 상태가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뭐 막 움직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매번 운전할 때마다 그 자동으로 캘리브레이션 해가지고 캘리브레이션 한다는 얘기는 이게 그 데이터 지금 상태가 어떤지 카메라가 어떻게 지금 위치하고 있는지 이런 걸 정보를 뽑는다는 얘기거든요. 그 정보들을 획득을 해야 우리가 제대로 된 영상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고 그래서 제대로 디텍션율을 높일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일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도 밑에 써 있는 바와 같이 주행 차선을 지금 달리는 동안에 초반에 그 30프레임 정도 데이터를 획득해가지고 자동으로 그 캘리브레이션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그걸 보여주고 있는 데모 영상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 자동차 화면에 막 이렇게 뜨고 있는 건 아니고 이건 데모를 위해서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예. 여기 보시면 이제 캘리브레이션 돼가지고 초반 대비 상당히 정교하게 지금 차선들이 검출이 되고 있는 녹색선입니다. 검출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직선 주행보다도 지금처럼 이렇게 지금 커브 돌고 있죠. 막 좀 전에 그 커브를 돌고 있을 때 얼마나 잘 쫓아가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정속 주행을 해서 계속 우리가 직진만 하게 될 경우에 차선 검출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 커브를 틀 때 어떤 커버처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쫓아가면서 트래킹하면서 잘 디텍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차선이 보통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운전을 하게 되면은 4차선도 있고, 그 다음에 왕복 4차선, 왕복 2차선, 3차선, 이렇게 여러 차선들이 있는데, 차선을 우리 커딘 차량으로 들어오는 차라든지, 내가 또 차선을 이탈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거를 우리가 제대로 디텍션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려면은 그 4차선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다차선이라고 하죠. 멀티플로 해서 이제 우리가 4차선뿐만 아니라 주변 차선도 얼마나 정확하게 그 디텍션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우리가 활용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 멀티플 레인 디텍션, 그다음에 디파처 와닝. 그러니까 달리다가 벗어났을 때 그런 워닝을 띄고 중간에 아마 이 자리에 뭔가 차선 이탈 경고가 아마 뜰 겁니다. 중간에. 분량이 네, 여기 디파처 워닝이라고 뜨죠. 그죠? 중간에 이제 차선을 바꾸게 되면 지금 네가 차선을 바꿨다 하는 거를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다차선일 경우에 그 다차선을 인식하고 현재 자기 차의 위치를 파악해 가면서 그런 것들을 차선 이탈하는 걸 경고를 띄우고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대응하는 그런 게 되겠죠. 예, 요거는 우리가 이제 프리스케일,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알고리즘 있으면 그걸 소프트웨어로 구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어떤 플랫폼에 올려야 되잖아요. 구현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그런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프리스케일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칩을 활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 엔비디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TK1 보드 활용해가지고, 올려서, 차선 인식하고, 그 다음에 차선 이탈 경고를 띄우는 그런 것들을 실제로, 구현한 사례를, 인베드 시켜서 구현한 사례를 데모 영상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알고리즘만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것이 얼마나 실시간에 근접하게끔 우리가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모니터링 검증하고 하면서,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비이클 디텍션. 아까 잠깐도 사실, 야간 비이클 디텍션 이런 거 나왔습니다만, 이제 비이클 디텍션에서 최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그 딥러닝도 있습니다만 뭐 딥러닝 말고도 그 전에 나왔었던 여러 알고리즘 메소돌로지가 많아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허퍼레스트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 허퍼레스트라는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차량 인식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굉장히 복잡하죠. 복잡한데 뭐 처음에 이제 ROI라고 하는 리저너블 인터레스트라고 해가지고 관심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뭐 차가 있으면 전체 화면에 딱 뜨면 그 중에서 내가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 차가 있을 법한 위치가 어딘가. 그래서 화면 전체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실시간을 위해서라도 ROI라고 하는 걸 정하게 되고 그 ROI가 정해지게 되면 그 안에서 이제 여기 나왔던 허프 맵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고 그다음에 리그레션하고 또 어느 위치에 있는 어느 후보들이 진짜 차일 것 같으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그 여러 그 후보들을 검출합니다. 검출하고 그 중에서 이제 그 가장 우리가 의심이 되는 그런 차를 찾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보팅하는 과정. 그다음에 이제 디텍션하고 마지막으로 그 비클이 그 정확한 좌표를 우리가 검출하는. 그래서 뭐 그것이 단순히 차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멀티플로 우리가 찾고 또 트래킹하는 이런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그 허퍼레스트라는 방법을 써서 했다. 여러분들 좀 그렇게 그 정도만 기억하면 될 것 같고 여기 이제 그 실제로 다양한 그 환경, 구름이 끼는 환경, 그다음 비가 오는 환경, 그다음에 야간 환경 이런 그 다양한 환경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그 실험을 통해서 잘 그 차량을 디텍션하고 있다. 아까 그 좀 전에 개발한 알고리즘을 이용해 가지고 차량이 디텍션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녹색 박스로 된 것이 지금 차를 검출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간혹 놓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높은 정확도를 가지고 지금 그 내차선 혹은 그 주변 차선에 있는 차량들을 다양한 그런 그 시츄에이션에서 우리가 검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도 보시면 차가 지금 요 앞에 있다가 옆으로 이렇게 차선을 바꾼데도 그 트래킹하면서 계속 디텍션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놓치지 않고요. 네. 단순히 그냥 PC 환경에서 우리가 시뮬레이션 통해 가지고 잘 검출되고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거는 실장을 해서 동작하는지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실시간으로 되는 것을.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앞서 개발한 알고리즘을 엔비디아의 TK1 보드에 올려서 지금 그 돌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프레임당 걸리는 시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완전 리얼타임 아니더라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우리가 그 차들을 검출해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다스 부분에 이제 보면은 그 파트 에이다스 파트에 아마 마지막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스틱셀이라고 해가지고 스틱셀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스테레오는 카메라 두 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카메라가 두 개가 있으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은 거리를 알 수가 있어요. 거리. 우리가 이제 그거를 뎁스 혹은 이미지 내에서는 뭐 디스페리티 이런 용어를 써가지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런 스테레오 카메라가 있을 때 찍은 영상들 데이터 가지고서 이제 뎁스를 찾는 알고리즘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여러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스틱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최근에 들어서 이제 스틱셀이라고 하는 기술이 굉장히 좀 이렇게 뜨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보는 것도 그 스틱셀을 에스티메이션하는 검출하는 뭐 스틱셀은 이제 그냥 거리를 알려고 하기 위한 하나의 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스테레오 매칭이라는 걸 하게 되고 스테레오 이제 양 영상에 두 개의 영상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두 채널로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 채널이 포인트들을 우리가 이제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 두 영상 사이에. 그것이 연결이 되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그 앞에 있는 전방에 있는 오브젝트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게 되는데 하여튼 그런 스테레오 매칭, 그다음 포스트 프로세싱, 그다음 스틱셀 정보를 얻게 되는 스틱셀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 뒤에도 대명사가 나옵니다만은 어떤 바 형태예요. 세로로 된 어떤 바 형태로 돼가지고 이 물체가 현재 위치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냐라고 하는 정보를 대신해주는
영상 내에서 그래서 색깔 형태로 해가지고 어느 위치에 있나, 얼마나 떨어져 있나를 보여주고 얼마나 큰 크기인가를 알려주는 그런 정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라고 했으니까 세로줄 바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라운드 에스티메이션, 땅이죠. 그래서 땅 에스티메이션, 그 다음에 스카이 에스티메이션하고 이제 그 통해서 최종적으로 스틱셀, 세로 바를 우리가 에스티메이션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이제 스테레오 매칭 하고요. 스테레오 매칭 하게 되면 이제 하얗게 네. 이제 그 밝기가 좀 다르죠? 밝기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는 같은 거는 같은 거리에 있다라고 하는 정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얘를 초기 정보로 활용해가지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떤 세로 바, 이게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하나의 세로 바들이에요. 그런 바들이 있어서 색깔이 다르게 돼 있죠. 그래서 같은 색깔로 돼 있는 거는 같은 위치에 있는 오브젝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세로 바, 스틱셀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걸 다시 표현한 게 뭐 밑에 정도 그림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스틱셀을 활용해가지고 여러 그 자동차 회사들도 이제 카메라 하나 가지고 어떤 그 물질 디텍션하는 그런 어프로치도 있는 반면 요즘은 추세는 다양한 멀티플 카메라를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정교하게 디텍션하는, 인식하고 디텍션하는 그런 그 어프로치이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로서 이 스테레오 카메라를 활용했을 때 우리가 물체를 어떻게 잘 거리를 알고 디텍션하느냐 할 때 쓰는 중요한 그 기술 중에 하나가 스틱셀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또 다른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이 영상이 되겠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 실제로 이렇게 주행하고 있는 영상에서 주변에 이런 오브젝트들 있잖아요. 지금 여기는 도로니까 도로 위에는 뭐 오브젝트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도 아마 앞에 차가 나타나면 보이겠죠? 여기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주변에 이런 사람 지나갈 때, 그 다음에 사이드, 양쪽 사이드 나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디텍션이 돼가지고 거리가 표현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색깔별로 그걸 표현하고 있고요. 예, 여기까지 해서 좀 에이다스에 대한 그 전반적인 이야기들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실제로 뭐 다른 데서 했었던 것이 아니라 다 우리 그 인하대 내에서 특히 이제 기말부진 연구실에서 많이 해왔던 일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제가 했었던 일 중에 몇 가지만 좀 소개를 드릴까 하는데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카메라 에서 오늘 들어온 정보, 차량에 그 장착된 카메라입니다. 들어왔을 때 결국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인식하는 거거든요. 사람을 인식하든 차를 인식하든 그런 주변 환경을 인식해야 되는데 그럴 때 여러 가지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악천후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하나가 영상이 블러되어 있다든지, 카메라가 이렇게 블러라는 거 아시죠? 딱 찍었는데 흔들거려가지고 뿌옇게 보이는 거. 그랬을 때 인식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 화질 개선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 같은 경우 포커스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우적 제거. 우적이라고 하는 거는 레인스트릭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상을 보게 되면 비가 올 때 보면 이렇게 세로 줄이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물체가 구분이 안 되고, 우리 눈도 잘 구분이 안 되면 카메라도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거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비가 막 내리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뭐 주간 저속, 그다음에 주간 고속, 야간 이렇게 나눠서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그 넌러컬 민 필터라고 해서 어떤 영상 처리 하나의 필터 방식입니다. 필터링한 방식인데 그런 스킬을 써가지고 적절하게 비에 있는 위치를 디텍션하고 그다음에 그 비만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상이 있으면 딱 비가 있는 부분만 제거하고 그 부분은 실제 원래 있었던 데이터로 채우는 거예요. 네. 그런 스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막 비가 왔는데 최종적으로 그런 비를 검출하고 이런 부분을 없애서 깨끗한 영상 만들어주는, 입력이 이렇게 됐으면 여기 잘 보실지 모르겠는데 막 이렇게 세로로 지금 열심히 비가 내리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비가 막 내리는데 그걸 없애고 깨끗한 영상으로 만들어주는 게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저희가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DSP 보드에 포팅해서 720p 한 20Hz까지 실시간을 좀 구현했었고요. 이게 좀 그 화면으로 보면은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비가 오는 게. 예, 이게 지금 입력 영상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서로 다른 비교 대상의 기법이고요. 이게 저희가 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레인 스트릭이 막 보이는데 그런 것들이 제거가 된 걸 알 수가 있죠. 예.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일들을 좀 했었고요. 이제 또 하나가 차량 카메라를 위한 초고해상도 기술 개발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뭐냐면 차량에 보면은 이게 협각이라는 게 있고 광각이라는 게 있고, 카메라가 협각, 광각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협각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제 우리가 보통 쓰는 카메라가 협각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차 같은 경우에는 광각. 그러니까 광각이라는 얘기는 뷰가 넓다는 얘기입니다. 뷰가 넓어서 그러면 한 번에 내가 원타임에 내가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게 많다는 얘기죠. 각이 넓으니까. 대신 문제는 뭐냐면 광각이 뭐 심하게 180도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180도로 딱 하게 되면 화면이 약간 그 왜곡이 돼 있습니다. 광각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협각은 왜곡이 돼 있지 않은데 광각은 왜곡이 돼 있고, 특히 광각 카메라 같은 경우의 특성상 특히 외곽 부분, 카메라 외곽 부분에서 얻어진 데이터 같은 경우 상당히 블러가 돼 있어요. 특징상.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물체가 있을 경우에 그걸 디텍션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 광각 카메라 중앙 부분에 있는 거는 큰 문제가 아닌데, 그 광각 카메라 외부의 그 외곽 부분에 있는 경우에는 좀 블러가 돼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물체 인식하기 쉽지가 않다. 그래서 제가 했었던 거는 뭐냐면, 그런 부분을 우리가 1차적으로 광각 카메라 찍은 겁니다. 찍으면 이런 외곽 부분이죠. 외곽 부분. 이런 부분을 우리가 처음에 잡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을 전처리를 합니다. 전처리. 이미지 프로세싱을 잘 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 해상도를 키우는 슈퍼 레졸루션이라는 기술을 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 비변환하고 나면 이렇게 깨끗한 영상이 얻어지는. 그래서 뒤에 이제 데모가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지만, 그렇게 안 했을 이런 스킬을 쓰지 않고 단순히 뷰 변환, 그러니까 광각으로 찍어진 걸 찍힌 데이터를 우리가 협각으로만 바꿨을 때 대비 훨씬 더 선명한 데이터를 우리가 얻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인식률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프로젝터로 보면 어느 정도 더 보일지 모르겠는데, 데모 효과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왼쪽이 이 기술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고요. 오른쪽이 적용한 결과입니다. 지금 이제 다 돌아가서 정지가 됐습니다만, 이런 라인 같은 거 보시면 훨씬 더 이렇게 선명하게 잘 보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가 이건 지금 단순히 차선입니다만 특정한 오브젝트를 잘 디텍션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왼쪽이 적용 전, 오른쪽이 적용 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명하게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썼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야간에 보행자를 인식하는 거하고 야간에 우리가 비이클 디텍션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보행자 인식하는 거는 우리가 했었던 거는 크게 보면 그냥 두 가지 특징을 활용했었는데요. 하나가 야간이니까 아무래도 화면이 그 카메라로 찍은 영상 데이터가 어두울 거잖아요. 그걸 전처리 통해 가지고 좀 더 환하게 보이게 하면은 우리 눈도 디텍션 잘하겠지만 실제 카메라 영상을 획득해서 기계도 더 영상이 환하게 될 경우에 디텍션을 잘하게 되겠죠. 그런 전처리 기술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야간의 특징의 영상은 뭐냐면 보행자가 상체는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전조등을 할 때 보통 이렇게 아래를 보고 있잖아요, 등이. 그렇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 오브젝트가 이 하체는 잘 보이는데 상체는 잘 안 보여요. 주간에는 전체가 다 보이죠. 그러니까 인식하기가 쉬운데 야간에는 하체 안 보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학습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학습을 할 때 상체, 하체를 구분해서 영상을 우리가 구분하게 되는데, 그 물체를 구분해서 우리가 학습하게 되면 훨씬 더 검출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술들, 전신이 있으면 그거를 상체, 하체 구분해서 우리가 인식하는, 부분 인식해서 성능을 향상시키는 일을 했었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여전히 디텍션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용이하지 않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IR 영상, 우리가 적외선 영상을 활용해가지고 인식률을 높이는 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그냥 우리가 비저블 영상만 가지고 한 건데요. 이게 지금 우리 인하대 후문과입니다. 후문과에서 찍은 영상인데, 여기 지금 신호등
그래서 지금 건널목에서 건너고 있어요. 보면 이게 뭐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막 이래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그 사람을 지금 검출한다고 했는데 뭐 사람이 아닌데도 검출하는 경우도 있고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야간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저희가 지금 최근에 하고 있는 어프로치 중에 하나는 이런 그 IR 이미지 가지고 검출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먼 거는 잘 안 보이지만 적당한 거리에 있었는 이렇게 사람들이 있으면 여기도 우리가 그 이미지 프로세싱을 해서 그 사람만 잘 디텍션하는, 아직 학습이 좀 덜 돼서 이런 것도 좀 검출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더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야간에 차량 인식하는 거. 역시 야간에 그 차량 인식하는 거는 주간에 차량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좀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이유는 피처가 없기 때문이죠. 뭐 쉽게 생각해봐도 뒤에 데모 영상도 있습니다만 가다가 이게 신호등인지 차인지 먼 거리 있을 경우에 특히나 사람도 그 인식하기 어려우면 기계도 인식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뭐 그런 초반에 후보를 잘 디텍션하고 또 어두운 화면을 우리가 환하게 밝혀주고 나중에 어떤 아까 허프맵이라고 하는 스킬을 써가지고 또 비이클을 디텍션하는 이런 캐스케이드 형태로 우리가 디텍션하는 스킬을 좀 연구를 했었고요. 데모를 보시면 지금은 이제 프레임 단위로 해가지고 검출만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반대 차선에서 오는 건 검출하면 안 되거든요. 안 되고 그냥 내 차선에 있는 거, 그다음에 내 주변 차선에 있는 것들만 검출하면 되는데 지금 프레임 다리만 해가지고 이렇게 반대 차선에 오는 것도 검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트래킹하면서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데모에서는 있습니다만 충분히 이건 제거할 수 있고요. 하여튼 지금은 야간에서도 어두운 환경에서도 이런 그 비이클 디텍션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들 중에 하나고요. 예. 마지막으로 잠깐 5분 정도만 말씀드릴 건 뭐냐면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 경진대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실험실 여기 지금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제 연구실 아니고 이제 김할 교수님 연구실에서 보유한 차량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최근에 이제 그 차량을 구매해가지고 여기에 다양한 센서들을 장착해서 이제 실험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영상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뭐 이런 거 다 생략하고 실제 2013년도에 무인자율 주행 자동차 경진대에 참석했던 거를 그림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에 이렇게 뭐 1차 미션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미션 안에서 신호등 미션, 신호등 얼마나 잘 검출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속도 제한 미션 이런 것들. 그다음 뭐 정지 차량 미션. 네, 이게 아마 2013년도에 이제 그때는 그 차를 참가하는 팀이 다 차도 준비하고 뭐 그다음에 영상하는 분에게 협력해가지고 일했었던 걸로 제가 들었고요. 근데 작년에 있었던 2015년도 무인자동차 경진대회 같은 경우에는 차는 그 대회 측에서 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순수하게 이제 영상 알고리즘, 영상 인식하는 알고리즘만 포팅을 해서 주어진 플랫폼에 포팅해가지고 알고리즘 경진대죠. 얼마나 좋은 알고리즘을 이제 기계는 플랫폼은 동일하게 쓰고 이제 그런 것들을 서로 경쟁하는 그런 그 대회가 작년에 있었고요. 2015년도에. 그래서 지금은 여기 이제 따로 데모 영상이 풀로 제공되는 건 없었고 여기 이제 광각 카메라 그다음에 효과 카메라 이용해가지고 그런 미션별로 잘 검출이 되고 디텍션 하고 있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영상들입니다. 여기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뭐 페데스트리언 디텍션이라든지 이게 시간이 없으니까 몇 가지만 보면
그 옆에 차량이 검출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얼마나 그 미션을 잘 수행하냐 가지고 경쟁을 하는 거고, 여기에서 그러니까 작년에 그 김할 교수님이 참여를 하셨었는데 총 7팀 정도가 참여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여러 대학에서 참여를 했는데 1차 예선에서 굉장히 높은 성적 2등을 했습니다. 2등까지 딱 하고서 이제 했었는데 맨 마지막 날 최종 하는데 약간의 문제가 좀 발생해가지고 결국 한 중위권 정도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높은 기술력을 보여줬었던 그런 대회가 되겠습니다. 예, 너무 많은 것들을 좀 짧은 시간에 이렇게 압축해 가져가다 보니까 좀 다소 두서없이 좀 되긴 했었는데, 취지 자체는 인하대 내에 자동차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는 교수님들이 여러 계시고, 그분들이 이렇게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학생들한테 이 콜로키엄에 참석한 학생들한테 미리 질문을 좀 받았었어요. 그중에서 굉장히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 중복되는 질문이 굉장히 많거든요. 시간 관계상 4개 정도의 질문을 허 교수님하고 손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허락되면 또 새로운 질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좋은 질문을 해줬는데 많은 질문들이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들이 많이 커버가 된 것 같고요. 첫 번째,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에 진출하기 위해 우리 대학생들이 준비해야 될 소양은 무엇입니까?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허 교수님께서 좀 답변을 해주시죠. 네. 사실 제가 인하대학교에서 이제 이런 자동차, 진흥자동차 센터 하는 것도 예전에 들어서 알고 있고요. 또 열심히 한다고 들었는데 오늘 이제 송 교수님 발표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송 교수님 오늘 발표하신 내용 따라서 잘 하시면 자율주행 자동차의 핵심 인력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비전 쪽은 특히 자동차, 현대기아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비스, 만도, 요즘 LG, 또 삼성전자 또 이런 데에서 이제 핵심 보유 기술, 필요한 보유 기술로 꼽혀서 비전 쪽에 이런 특히 지금 손 교수님 하신 것처럼 이런 비전 기술, 데이터 향상하고 이런 거를 연구하면 아마 최우선 순위로 꼽혀서 아마 자동차 업계의 일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교수님들이 하라는 대로 열심히 하시면 자율주행차의 핵심 인력이 될 겁니다. 그건 제가 오늘 봐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허 교수님하고 처음 만나봤는데 이렇게 짜고 하는 고수도 많으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자율주행으로 대신할 수 없는 인간 운전자의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자율주행 기술로 대체하기 힘든 기술? 네, 그거 사실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미스터 엄슨이라고 그 사람이 지금 구글 자율주행차의 총괄 책임을 맡고 있는데, 이 사람이 작년에 이제 자율주행 워크숍에 와서 이제 강연을 했었습니다. 독일에서. 그래서 저도 그때 갔었는데, 그 사람이 말한 것 중에 굉장히 재미있었던 게, 자율주행차가 사고가 난 이유가 자율주행차는 법규를 잘 지키고 가는데 주변 차들은 법규를 안 지키다가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는 가다가 노란불로 바뀌면 그 즉시 팍 쓰거든요. 근데 뒤에 오는 차는 갈 줄 알고 가는데 그게 팍 쓰니까 받았고, 또 교차로 같은 데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자율주행차는 횡단보도가 있으면 바로 씁니다. 아무 사람도 없고 아무런 것도 없는데 자율주행차를 쫓아가는 차 입장에서 보면 앞차가 자율주행 우회전을 하는데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당연히 우회전해서 갈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갑자기 횡단보도 앞에서 탁 쓰니까 뒤에 가는 차가 사고를 내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를, 이제부터 자율주행차는 인간이 운전하듯이 하도록 인공지능, 우리 요즘 많이 나오는 딥러닝에서
인간이 운전하는 것처럼 운전하도록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질문이 아니 자율주행차를 하는 이유가 법을 잘 지키면서 사고를 안 나게 하겠다고 만들면서 이제 또 인간처럼 운전하면 또 사고 많이 날 거 아니냐. 그랬더니 또 되게 좀 그것도 자기네가 좀 굉장히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라고. 그러니까 인간이 운전하는 거를 완전히 아무리 딥러닝이 뭐 알고리즘이 개발되고 빨라져도 인간이 운전하는 걸 완전히 100% 모사하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라이빙 펀을 원하는 사람은 자율주행이라는 걸 당연히 싫어할 거고요. 그렇지만 자율주행을 필요로 하는 계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약자들, 장애인, 노약자,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운전이 서툰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자율주행차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어쨌든 간에 운전을 뭐 부분적으로 하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필요한 자율주행이다라고 그러면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예를 들어 뭐 젊은 사람들이 내가 운전하는 거를 100% 묘사하는 자율주행차가 나올까? 그거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어디까지나 인간이 운전하는 거와 알고리즘으로 운전하는 거는 당연히 한계가 있습니다. 차이가. 그러니까 그거는 뭐 완전히 사람이 운전하는 걸 대체하는 자율주행 기술은 뭐 언젠가는 되긴 하겠지만 그 언제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세 번째 질문인데 컴퓨터공학하는 학생인 것 같은데 자율주행 시스템에서 해킹 방지에 대한 설명도 듣고 싶습니다. 네, 그게 또 최근에 가장 핫 이슈고요. 네, 얼마 전에 이제 크라이슬러 집이 이제 해킹을 해서 1km 밖에서 해킹을 해가지고 이제 뭐 브레이크를 하고 뭐 스티어링하고 이렇게 한 적도 있었고요. 일본 자동차도 좀 해킹에 대한 사고가 나서 좀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중요한 이슈고요. 근데 이제 자동차라는 거를 밖에서 해킹하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내부에서 일했던 사람이 있으면 좀 가능합니다. 자동차 회사나 부품 회사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 밖에 나와가지고 이제 해킹을 하는 거는 어느 정도 가능하죠. 왜냐하면 이제 그 안에 코드를 아니까. 예를 들면 자동차의 이슈끼리 정보를 주고받는 게 그러니까 단순하게 정보를 주고받는 거로 돼 있지 않고요. 되게 2단계 내지 3단계의 핸드쉐이킹을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경우는 일단 먼저 숫자를 먼저 보내면 그 다음에 그 숫자를 받고 그 다음에 암호된 코드를 보내면 또 암호된 코드를 받고 그 다음에 명령어를 받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주기적으로 바뀝니다. 계속. 그러니까 그거를 밖에 있는 사람이 손쉽게 해킹하는 건 사실은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자동차 회사나 부품에서 일했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나쁜 마음을 먹고 해킹하려고 그러면 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한 하드웨어 보안, 소프트웨어 보안이 지금 자동차계의 가장 큰 이슈고요. 그거는 자율주행을 떠나서 아마 먼저 이루어질 겁니다.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커넥티드 비클이 일단 중요한 문제가 돼서 지금 뭐 자동차 OEM들하고 그 다음에 서플라이어들이 그 해킹 방지, 보안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한 그 기능 안정성 평가를 받고 그 평가를 받은 장치에 한해서 아마 리모트 컨트롤러나 이런 거가 구현될 걸로 지금 보고 있고요. 참고로 자동차에 뿐만 아니라 이런 보안 기술, 해킹 기술 쪽에 그 열심히 공부하시면 향후 자동차 업계에 아주 전망이 밝은 분야입니다.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향후에 많이 필요로 하는 인력의 두 번째인가가 이 보안 쪽 인력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에서 향후 10년 동안, 그러니까 아마 그쪽을 공부하셔도 굉장히 전망이 밝을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자율주행 자동차의 위치 인식에 대한 중요성과 기술 현황 및 전망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위치 인식은 굉장히 중요하죠. 자율주행차가 예를 들면 내가 뭐 직장에서 퇴근하면서 집이라고 명령을 내고 그 다음에 자면 나를 집까지 안전하게 보내줄 거를 기대하잖아요.
깼더니 침대에다 뭐 병원이다 그러는 그런 거 하잖아요, 그죠? 네? 네. 집에 간 줄 알았더니 깨보니까 병원에 이렇게 묶여 있어서 뭐 네? 수술 받고 나왔다 그러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포지셔닝은 뭐냐면 내가 집까지 가려고 그러면 일단 패스 플래닝을 하고 패스 플래닝대로 내가 갈 수 있게 나의 위치를 로컬라이제이션을 정확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아까 사실 비전 쪽에 우리 송 교수님 많이 그런 말씀하셨지만 정확한 차선의 위치와 앞차의 위치, 보행자의 위치를 알아내는 게 현재 기술로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내비게이션의 GPS의 오차가 지금 보통 3m 내지 5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로 믿고 차를 제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10cm 이하로 떨어져야 된다고 그러는데 10cm 이하의 GPS는 이제 있어요. 군사용으로. 그 다음에 일반 상업용도 있지만 몇 천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위치를 알아내는 로컬라이제이션이 포지셔닝 기술도 포함해서 그거가 구현되지 않으면 자율주행을 상용화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왜냐하면 내가 어느 차선을 가고 있지 모르기 때문에 자율로 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연구도 지금 이 IT 쪽에서 굉장히 많이 열심히 연구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그런 거는 좀 몇 년 안에는 좀 많이 좋아질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셔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뭐 중요성은 뭐 이루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게 돼야지만 자율주행이 상용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시간이 좀 있어서 혹시 그 질문에 커버되지 않았던 새로운 질문이 있는 학생 있으면 궁금하게 질문 한번 소교수님이나 송교수님께 크게 얘기해 주세요. 네, 마이크 드릴게요. 마이크. 커넥티브 비어클 시스템이라고 하셨는데 차들끼리 서로 통신을 주고받는 게 차가 제조사가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의 회사에서 만든 차들이 도로에서 다닐 텐데 그러면 다 그 데이터를 주고받거나 하는 방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통일을 하는지 그게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표준화가 되어 있고요. 한국도 지금 웨이브 방식으로 해서 5.9GHz로 주파수는 할당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이제 어떤 데이터들을 주고받는지 그 패킷에 대한 정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니까 상대방 차의 GPS 신호, GPS 포지션, 속도, 물론 절대 속도죠. 그 다음에 뭐 스티어링을 하는지, 브레이킹을 하는지 하는 것 정도까지도 다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지금 표준화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모듈이니까 모듈만 사다가 차에 붙이면 일단 경보까지는 당연히 되는 건데 이제 문제는 제어까지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제 또 각 제조사별로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통일이 돼야 되니까 그것까지는 아직은 조금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현재로 보면. 근데 이제 통신에 대한 거는 상당 부분 다 표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네, 마지막 질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아까 그 미국 소비자 쪽에 있는 설베이를 할 때 미국 소비자가 약간 그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 이제 안 좋은 인식을 많이 갖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 설베이를 바탕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은 약간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이 좀 안 좋은 거가 아닌지. 네,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좀 시간을 빨리 끝내느라고 결론 부분에서 할 얘기를 지금 질문하셨는데요. 자율주행이 그러니까 레벨 3 아까 제가 보여드린 레벨 3 이상의 자율주행이 언제 상용화 될 거냐라고 보면 뭐 한 2020 빠른 사람은 한 2020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레벨 3 자율주행차. 근데 이제 조금 보수적인 사람은 2025년, 2030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자율주행에 대한 연구를 안 하면 갑자기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자동차 산업의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렇게 자율주행을 위해서 필요한 기술들을 한 7, 8가지를 보였잖아요. 그게 다 되면 자율주행이 되는데 그게 다 될 때까지 무작정 돈만 투자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자동차 회사들은 그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되면 그거를 바로 또 상용화를 합니다.
그래서 돈을 좀 벌고 또 하나 기술이 되면 상용화하고 돈 벌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율주행이라는 연구를 지금 아까 손 교수님 말씀하신 보여주신 것처럼 비전을 통해서 뭐 주변 서라운드 비전하고 뭐 차선 장애물 또 뭐 보행자 이런 인식들에 대한 연구들을 우리가 꾸준히 열심히 하지 않으면 자율주행을 떠나서 자동차 산업 자체가 굉장히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이라는 어떤 목표 아래 거기에 필요한 핵심 기술들을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개발하고 그래야만 이게 자율주행이 몇 년 후에 상용화 될지를 떠나서 자동차 산업에 존폐가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열심히 안 할 수가 없죠. 자율주행이 2025년 된다고 해서 2025년까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열심히 해야만 아마 우리나라가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이렇게 그대로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장시간 좋은 강연 해주신 교수님께 큰 박수로